자, 45번 276페이지죠. 네, 276페이지에 45번 문제입니다. 자,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규정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 겁니다. 자, 먼저 문제 관련 내용을 설명드리고 문제로 확인합니다. 자, 건축법상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죠. 자, 대지와 도로의 관계. 그림 보면 기억나실 겁니다. 자, 건축물이 있는 대지죠. 여기 도로가 되고요. 자, 이게 대지가 두 개 있습니다. 네, 자, 지목이 대인 토지인데, 자, 건축물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이 있는 대지라면 도로의 2m 이상을 접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법조를 바꾸게 가면은 도로의 2m 이상을 접하는 부분이 없는 이 대지의 경우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목이 되어도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대지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그럼 여기 건축하는 방법은 여기에 이제 소유권 확보하든지 지상분 설정하든지 뭐 지역권 설정해서 이게 도로에 접하는 부분을 최소 몇 미터 이상을 확보해야 됩니까? 2m 이상을 확보한다면은 이쪽에 있는 지목이 대인 토지도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대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유가 뭐라 그랬죠? 자, 이 건축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도로로 이렇게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 통로 확보가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건축법은 건축물이 있는 대지라면은 도로에 2m 이상을 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도로에 2m 이상을 접하는 부분이 없는 대지라면은 지목이 되어도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대지는 될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이 원칙을 정한 거죠. 근데 이제 예외가 있었죠. 건축물 출입에 지장이 없어. 그럼 재난 발생에 대피에 지장이 없을 거 아니야. 출입에 지장이 없다면은. 그리고 건축물 주변에 공원, 광장, 유원지 등 건축 공지가 있어. 그러면은 공원, 광장, 유원지 주로 대피할 수 있잖아. 이럴 경우에는 접하지 않는 것을 허용해 주는 거죠. 그리고 또 농지법상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에도 2m 이상을 접하지 않아도 돼요. 농막은 도심에 있습니까? 농촌에 있습니까? 농경지 주변에 있을 거 아니야. 사방에 열려있는 공간이잖아. 이게 평야지대는. 그러니까 굳이 대피 통로를 확보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보는 거 대피가. 그래서 예외를 인정해 주는 거죠. 이해가 됐잖아, 이제. 그럼 살짝 교재를 읽고 지나가면 되는 거지. 근데 예외가 있었어. 연면적 합계가 2000제곱 이상인 대형 빌딩이라면 많은 사람이 재난 발생 시 한꺼번에 대피해야 되니까 더 넓은 도로 몇 미터? 6m 이상 도로에 접하는 길도 4m 이상을 접해야 돼. 그래서 2064 연면적 합계가 2000제곱 이상인 대형 빌딩은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을 접해야 한다. 2064. 이 빌딩이 공장이면은 연면적 합계 3000제곱 이상인 공장부터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을 접하게 됩니다. 공장은 3064. 원칙은 2064 그렇게 오죠. 그러면 이 문제와 관련된 통째로 해석이 다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본 이론을 전제로 문제를 풀면 참 쉬워, 그죠? 네. 자, 보겠습니다. 45번.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 도로. 그래서 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접하는 도로에 포함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자동차 주행 도로에 띄어서 대피하면은 오히려 그죠? 교통사고 당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행이 가능한 도로에 건축물 대지는 보행 가능한 도로에 몇 미터 이상을 접합니까? 2m 이상을 접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죠. 다만 해당 건축물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대피에 지장이 없죠. 그래서 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번 연면적 합계가 2000제곱 이상인 대형 건축물은 너비 6m 이상 도로에 몇 미터 이상을 접하죠? 4m 이상. 어떻게 봤죠? 2064. 4번 위 3의 경우 연면적 합계가 2000제곱 이상인 축사 작물 재배사는 대피할 사람이 없잖아. 사람의 안전을 위한 법 아닙니까? 그래서 축사 작물 재배사 등은 접하는 대상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을 접해야 할 대상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확하잖아요. 5번 연면적 합계가 3000제곱 이상인 공장은 3000이죠. 3000제곱 이상부터 너비 몇 미터? 6m 이상 도로에 얼마를 접하죠? 4m 이상을 접해야 한다.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을 접하게 되죠. 공장은 3064. 그렇게 오는 거죠. 5번이 답이에요. 46번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 도로의 지정과 폐지 등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또 해설을 먼저 하겠습니다. 네, 봐주시고요.
자, 우리 근적법상 도로의 지정이죠. 도로의 지정하고 지정된 도를 폐지 변경, 도로의 폐지 변경 절차에 관한 문제죠. 도로를 지정하는 절차, 폐지 변경하는 절차에 관련된 문제죠. 허가권자가 도로의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할 때, 그러면은 뭐죠? 지정 절차죠. 허가권자가 도로의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하고자 할 때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이해관계인의 무엇이 필요합니까? 동의. 그래서 도로를 지정하는 절차는 이해관계자의 동의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이해관계자니 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 사유로 동의를 얻을 수 없으면은 예외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로는 지정 공고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지정된 도를 폐지 변경할 거예요. 폐지 변경할 때도 그 절차는 어떻게 되죠? 이해관계는 그 도로의 이해관계인의 무엇을 필요합니까? 동의를 얻어야 돼. 근데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 사유로 동의를 얻을 수 없다고 해서 건축위원회 심의,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폐지 변경할 수 있다는 건축과 관련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비교하시라고. 그러니까 지정과 변경은 전부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요하지만 지정과 폐지 변경은 전부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요하지만 동의를 얻을 수 없다고 폐지 변경할 때 건축위원회 심의만으로 이해관계자의 동의 없이 폐지 변경할 수는 없다. 그렇게 된 거죠. 46번. 허가권자는 도로의 위치를 지정 공고하려면 지정 절차입니다. 허가권자가 도로의 위치를 지정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추가죠. 이해관계인의 동의. 몇 개 씁니까? 5. 다만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한 등 사유로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건축위원회 심의 주겠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로는 지정될 수도 있죠. 네, 1번 원칙, 2번 예외. 3번. 허가권자는 지정한 도를 폐지 변경하려면 폐지 동그라미 변경 동그라미 폐지 변경할 때 절차도 역시 뭐죠? 이해관계인의 동의 주겠죠. 맞죠. 4번. 허가권자가 지정한 도로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 건축주. 허가권자가 지정한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건축주 등이 허가권자에게 지정된 도로의 폐지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역시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5번.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한 등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로를 폐지 변경할 수 있다. 틀렸잖아. 폐지 변경은 건축위원회 심의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넘어갔습니다. 48번 오십시오. 48번 문제. 건축선 지정이죠. 건축선도 그림 그리지 않습니다. 바로 읽어 드릴 거예요. 읽으면서 문제 해설합니다. 자,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원칙이죠.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는 구조를 할 수 없다는 게 원칙인데, 다만 지표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지표 아래 부분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가능해요. 2번.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 이하, 4.5m 이하에 달리는 출입구, 창문, 그 밖의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해야 되죠. 네.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할 수 없잖아요. 3번. 소유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도로의 중심선 기준 맞습니까? 네. 그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소유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나는 선이 건축선이 됩니다. 정확합니까? 4번. 위 3의 건축선과 도로 경계선 사이의 면적은 대지 면적 포함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3번, 4번은 한 시트거나 묶어두면 되죠. 그 3번, 4번은 설명하려고요. 건축부상 도로의 소유너비는 몇 미터 이상의 원칙이죠? 4m 이상의 원칙인데 이 도로는 소유너비에 미달됩니다. 소유너비 미달되는 도로 2m 도로예요. 소유너비 미달되는 도로 양쪽 방향에 대지가 있는 경우예요. 지금 이게 양쪽 방향에 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때는 건축선이 어떻게 되죠? 소유너비 미달되는 도로, 4m 미달되는 도로, 양쪽에 대지가 있으면 그냥 외워버리십시오. 도로의 중심선 기준이잖아. 그죠?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그렇게 하죠.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양쪽이니까 오른쪽, 왼쪽 똑같이 얼마를 후퇴하죠? 소요 너비의 2분의 1, 그럼 2m잖아. 그죠?
이쪽으로 소유너비 2분의 1, 2m를 후퇴합니다. 중심수로부터 왼쪽으로 2m를 후퇴한 부분의 선, 이게 건축선이 되죠. 오른쪽도 소유너비 2분의 1 후퇴합니다. 중심수로부터 2m가 후퇴되겠죠. 2m가 후퇴돼서 건축선이 지정됩니다. 그때 건축선하고 도로 경계선 부분의 면적, 지금 빗금치고 있죠. 빗금친 부분의 면적은 대지 면적의 포함입니까? 제외입니까? 대외. 대지 면적의 제외, 그렇게 되죠. 그리고 이 대지의 건축물은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은 이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이렇게 건축할 수 있어, 없어?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이렇게 건축할 수 없다고.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창문입니다. 창문은 지금 닫혔습니까? 열렸습니까? 열어보니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되어 있잖아. 이런 창문은 도로면으로부터 조금 전에 높이가 얼마 이하면 안 되죠? 4.5m 이하에서는 4.5m 이하에 있는 창문이죠. 4.5m 이하에 있는 창문 등은 열고 닫을 때 이렇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건축선하고 도로 경계선 부분의 면적은 대지 면적의 포함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3번, 4번을 그림으로 설명드린 거고요. 3번 안 봐요. 소유너비 4m에 못 미친 너비의 도로일 경우에는 그 도로의 중심수로부터 소유너비의 2분의 1 몇 미터였죠? 2m의 수평 그림만큼 올라가는 선이 건축선이고, 그때 4번 건축선과 도로 경계선 사이의 면적은 대지 면적의 포함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다음 5번 특별자치시장, 특별자료이사, 시랑, 군수, 구청장, 허가권자는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 정비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시지역 줄 것죠? 4m 이하 줄 것죠? 도시지역 안에서 4m 이하 부분 안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죠? 지정건축선. 지정건축선이라고 배웠잖아요. 처음 들은 척 하기 없기. 막 처음 들은 것처럼. 지정건축선 보시죠. 허가권자가 별도로 지정한 건축선이라고 해서 이름을 뭐라고 하죠? 지정건축선, 그렇게 합니다. 지정건축선은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의 위치,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 정비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 정비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지역에서 몇 미터? 4m 이하, 4m 이하 범위 안에서 허가권자가 별도로 지정할 수 있는 건축선을 지정건축선, 그렇게 합니다. 보여드릴까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정건축선이에요. 자, 건축법상 도로의 소유 대비, 자, 30m 도로라고 합시다. 4m 이상인 30m 도로예요. 그러면은 여기 대지가 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지가 접하고 있으면 이때 건축선은 빨리 말씀하세요. 건축선 어떻게 되죠? 4m 이상 도로면은 생각할 필요 없이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이게 건축선이죠. 이게 건축선이에요. 지정건축선입니까? 그냥 건축선입니까? 그냥 건축선이라고. 근데 지정건축선은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 정비를 위해서 특히 필요하면 4m 범위 안에서 허가권자가 이 본래 건축선 말고 별도로 지정할 수 있는 건축선이 있어. 이것을 지정건축선이라고 하는 거죠. 별도로 이렇게 4m 범위 내에서 지정할 수 있는 건축선을 지정건축선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강남구에서 건축가권자 누구죠? 강남구청장. 강남구청장은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 정비를 위해서 필요하면 4m 범위 안에서 본래 건축선 말고 별도로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는 건축선, 이것을 지정건축선이라고 그래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었죠. 지정건축선하고 도로경계선 부분의 면적은 대지 면적의 제외입니까? 포함입니까? 포함. 이것은 제외돼요. 포함돼요. 지정건축선하고 도로경계선 부분의 면적은 대지 면적에 포함된다. 그래서 지정건축선의 개념을 이해했다면 세 가지 단어가 기억나면 돼요. 어디에서 지정하죠? 도시지정. 몇 미터? 4m 이하. 제외됩니까? 포함됩니까? 포함. 세 개만 딱 듣고 있다 세 가지만 다 기억하면 되잖아. 공부도 어느 정도 기술이거든, 맞죠? 그 다음에 내려오시고요. 49번. 건축법상 도로 모퉁이 건축선 지정, 도로 모퉁이 건축선 지정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로 모퉁이 부분의 건축선 지정 설명을 잘 안 해요. 그래서 문제풀이 오기 전까지 한 번 정도 했거나 말거나 그래요. 그래서 이제 문제풀이 할 때는 해야 돼요, 이걸.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원리만 아시면 되거든. 거의 출제는 안 해요, 이걸. 하자면 기본적인 원리는 아셔야 되니까 지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합니다. 집중하시죠. 딱 보셔야 됩니다. 네. 설명을 자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잘 안 하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딱 듣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원리를 알면 풀 수 있는 정도로 한두 줄 반영되는 경우도 있고 통째로 뭐 계산 문제 나오고 그렇게 하진 않아요. 이게 잘 하지 않거든요. 도로 모퉁이 건축선입니다. 도로 모퉁이 잘 보셔야 됩니다. 도로 모퉁이 건축선.
필기가 필요하시면은, 네, 제가 나갈 때까지 안 지울게요. 그냥 사진 찍으시든지. 자, 도로 모퉁이 건축선 이렇게 됩니다. 이게 대지가 됩니다. 대지가 되죠. 이 도로인데 도로 너비가 7m 도로예요. 7m 도로고 이 도로는 6m 도로 그럴까요? 6m, 7m, 6m 도로입니다. 여기 도로 모퉁이 부분에 이제 교차각, 이쪽 교차각은 이제 90도구나. 그럼 한번 보십시오. 이 대답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 맞춰보세요. 여기 자동차가 있어. 자동차가 있다고. 이 자동차가 쭉 여기 가서 이 사거리에서 우회전할 것 같습니까? 좌회전할 것 같습니까? 우회전요?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우와. 나중에 모르는 것은 그 정도 실력을 찍으면 돼요. 야, 진짜 우회전할 건데? 그럼 보십시오. 우회전할 건데 자동차 여기까지 오더라도 이 대지에는 건축이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건축물이 건축된 상태라면은 건너편에 시야 확보가 돼야 안 돼. 안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나와서 이제 확인하고 돌아야 되니까 도로 모퉁이 부분에서 상당히 그 자동차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잖아. 그래서 이 도로 모퉁이 부분에서 자동차 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도로 모퉁이 부분에 건축선 제도가 도입된 거예요. 그래서 도로 모퉁이 부분에 건축선을 지정하는 목적은 도로 모퉁이 부분에서 차량 통행이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이 제도가 도입됐다고 이해하면 되고, 그때 건축선은 이렇게 지정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도로 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이게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맞죠? 이쪽에도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의 교차점이 기준이에요. 교차점. 이 부분이 교차된 점 맞죠? 이 교차점을 기준으로 이 대지가 접한 도로 너비와 이 교차되는 각도에 따라서 교차점으로부터 도로 경계선을 따라서 양쪽으로 일장거리를 후퇴합니다. 일장거리를. 이쪽으로 3m를 후퇴했으면은 똑같이 교차점으로 이쪽 도로 경계선을 따라서 역시 3m를 후퇴해요. 3m를 후퇴를 합니다. 이쪽으로 2m 후퇴하면 이쪽으로도 2m 뭐 그런 식이에요. 3m 하면 3m. 이쪽으로 4m 후퇴하면 여기도 4m 똑같은 거리를 후퇴합니다. 후퇴해서 똑같이 후퇴된 두 점을 연결합니다. 연결하죠. 이거 연결하면 이것이 도로 모퉁이 부분에서 건축선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지정하는지 알겠죠? 대지에 접한 도로 너비와 교차 각도에 따라서 최소 2m 이상, 최대 4m 이하 범위에서 후퇴 일정한 거리를 도로 경계선을 따라 교차점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 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 경계선을 따라서 일정한 거리를 후퇴해서 건축선이 지정되는 거죠. 이런 원리예요. 자, 건축선이 지정되면 건축선하고 도로 경계선 부분의 면적은 이 빗건칭 부분 대지 면적이 포함될까요? 제외될까요? 제외. 그럼 이 빗건축은 앞으로 대지면가 사실상 도로가 되어버립니까? 도로가 되어버리니까 자동차가 여기까지만 진행해도 뻥 뚫려 있으니까 도로 모퉁이로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이 제도가 도입된 거라는 얘기죠. 이제 원리는 아시겠죠? 도로 모퉁이 부분에서 건축선은 대지에 접한 도로 너비와 교차 각도에 따라서 최소 몇 미터? 2m 이상, 최대 몇 미터? 4m 이하 범위에서 일정한 거리를 교차점으로부터 도로 경계선을 따라서 일정한 거리를 후퇴된 두 점을 연결해서 건축선이 지정된다는 이야기고, 그때 건축선하고 도로 경계선 부분의 면적은 대지 면적이 포함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그러니까 지정 건축선하고 도로 경계선 사이의 면적만 대지 면적이 포함이고 나머지는 전부 제외예요. 대지 면적에서. 그러면은 대지 면적 이거 이쪽으로 길이가 몇 미터죠? 3m 후퇴했고 이쪽으로도 몇 미터 후퇴했죠? 3m 후퇴니까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잖아. 그러면 이 두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이등변 삼각형이고, 오랜만에 들어봤죠. 그 이등변 삼각형 면적은 대지 면적이 포함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럼 대지 면적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 길이 주겠죠? 그죠? 뭐 10m라고. 이 길이도 주겠죠? 20m라고. 이 길이는 10m라고 주겠지 뭐. 그러면 이 사각형 면적은 얼마죠? 200제곱미터잖아. 200제곱미터 이거 빼주면 되는 거죠. 알겠죠? 3, 3은 9 해버리면은 이거 사각형 면적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밑변 곱하기 나누기 1을 해준 거잖아. 절반의 면적이니까. 그럼 4.5를 빼주면 되겠죠? 200 빼기 4.5 하면은 대지 면적이 되는 거죠. 거기서 건축 가능한 면적은 건폐율 70% 곱하기 0.7 해주면 되는 거고. 맞죠? 대지 면적이 70% 건축이 가능하니까. 뭐 그런 식이에요. 근데 그렇게는 여러분에게 시험이 안 나온다는 거죠. 안 나온 거고, 도로 모퉁이부에서 건축선 지정은 도로 모퉁이부에서 차량 소통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정한다. 오 묻겠습니까? 오.
그때 도로 모퉁이의 건축수는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 경계선을 떠나서 일정 거리를 후퇴하여 지정한다. OX, O. 그때 도로 모퉁이의 건축선과 도로 경계선 사이의 면적은 대지 면적에 포함된다. X. 뭐 그런 식이에요. 그리고 한번 봐요. 이 교차각이, 이 도로 너비가 4m 미만, 4m 미만이거나 아니면은 8m 이상 도로에 접하고 있어. 이럴 경우에는 도로 모퉁이의 건축선 규정에 적용을 하지 않아요. 대지가 접한 도로 너비가 몇 미터 미만이면은 4m 미만이면 생각해 보시오. 이 도로 너비가 4m면 좁은 골목길이잖아. 좁은 골목길에 자동차가 싱싱 모퉁이를 달려야 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런 도로 모퉁이의 건축선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4m 미만 도로에 접하고 있을 때. 그리고 8m 이상 도로에 접하고 있어. 그러면 도로 너비 자체가 8m 이상이니까 상당히 넓잖아. 굳이 후퇴하지 않더라도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접하고 있는 도로 모퉁이 대지가 접한 도로 너비가 4m 미만이거나 8m 이상 도로인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이 도로의 교차각이 120도 이상인 경우에도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잠깐만, 이 지금 여기 90도잖아. 이 각도가 안 봐요. 120도 이 정도 되잖아. 이 정도. 그러면은 후퇴하지 않더라도 경사각도가 모퉁이 부분이 원만하니까 소통이 가능하죠. 그래서 교차각이 120도 이상인 경우, 접하고 있는 도로 너비가 4m 미만, 8m 이상 넓은 도로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 거라고. 그리고 후퇴 거리는 접하고 있는 도로 너비나 교차각도에 따라서 최소 몇 미터? 2m 이상, 그리고 4m 이하 범위안에서 후퇴 거리를 정한다. 이 정도 한번 들어두면 돼요. 그리고 거의 출제도 안 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더 이상 깊게 연구하고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객관식 시험 준비하는 거죠. 학문 연구 과정이 아니잖아. 49번 같이 봅니다. 도로 모퉁이의 건축선 지정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도로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의 도로 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그 대지에 접한 도로 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무슨 말인지 알죠? 이제 도로 경계선을 따라서 일정 거리를 후퇴한 두 점을 연결하는 선으로 한다. 맞습니까? 네. 너비 8m 이상이거나 4m 미만 도로에 접한 대지는 도로 모퉁이 건축선 지정 규정을 적용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도로의 교차각이 몇 도 이상이면 도로 모퉁이 부분의 건축선 지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죠? 120도 이상. 필기를 다 해뒀잖아, 지문 안에. 다 해뒀죠, 이거? 이 차가 이걸 다 적어놨잖아, 거기에. 그리고 4번, 건축선과 도로 경계선 사이의 면적은 대지 면적 포함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5번, 도로 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후퇴되는 거리는 도로의 교차각과 해당 도로의 너비에 따라서 최소 몇 미터? 2m 이상. 최대 얼마? 4m 이내. 2m 이상, 4m 이내에서 결정된다. 그러니까 지문에 출제에 반영될 수 있는 것은 지문으로 만들어 다 넣어뒀기 때문에 필기도 필요 없잖아. 일부러 지문에 다 넣은 거예요, 이걸. 이 문제를 통해서 그냥 최소한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린 거죠. 50분 내로입니다. 건축법상 건축물이 있는 대지 분할 제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 분할 제한 기준 면적이 큰 것은, 건축법상 대지 분할 제한 기준 면적은 알고 있죠? 우리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용도지역별로 일정한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잖아. 주거지역은 얼마? 60제곱미터. 그리고 상업, 공업, 상업, 공업 150. 주거지역은 60제곱미터,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150제곱미터. 녹지지역 얼마? 200. 녹지지역은 200제곱미터. 200제곱미터에 여기에 미달되는 대지 분할이 제한되잖아요. 주거지역은 60, 상업, 공업 150, 녹지지역은 200. 그래서 건축법령상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기준 면적이 가장 큰 것은 녹지지역 찾아야 되죠?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51번 건축법상 공개공지 등 확보에 관련된 설명이다. 공개공지 확보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네, 틀린 것은 공개공지는 쉬운데 시험에 자주 나오죠. 네, 그래서 꼭 알고 있어야 되고 나오면은 바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공개공지는 또 잠깐 예습하겠습니다. 앞에 봐주세요. 공개공지는 대지의 일부를 건축하지 않고 공지로 남겨서 이게 도로에 접하고 있는 대지가 있으면 대지의 일부를 이제 이만큼 건축하는 거죠. 뭐 이만큼 건축하고 나머지는 건축하지 않고 공지로 남겨서 나무도 심고 의자도 가지다 두고 해서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공개된 부분,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공지라고 하는 거죠. 뭐. 자, 건축법상 공개공지 확보를 해야 될 용도지역, 다음에 용도지역에서는 공개공지를 확보하게 되잖아. 우리 어떻게 봤죠? 공개공지 확보 대상 용도지역은 1준, 상준, 1준이와 상준이는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그렇죠. 이거 뭐죠? 빨리 이야기하세요. 이거 뭐죠?
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상업지역과 중공업지역, 그리고 허가권자가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지정 공간구역은 공경적보 대상이 됩니다. 자, 이 확보 대상 용도지역, 이 공경적보 대상 용도지역에서 바닥 면적 합계가 얼마 이상이 돼야 되죠? 바닥 면적 합계 기준 얼마?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대형 건축물입니다. 바닥 면적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대형 건축물로서 그 건축물의 용도가 다음에 해당하면은 공경적보 대상이 되는 거죠. 용도. 자, 공경적보를 해야 될 용도, 건축 용도 불러주세요. 종교시설, 백화점,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호텔, 숙박시설, 63빌딩, 삼성물산 빌딩, 업무시설, 그리고 문화 집회시설, 세종문화회관 같은 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용도지역 안에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제곱미터인 대형 건축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용도에 해당하면은 건축부상 공경적보 대상이 되는 거야. 판매시설 중에서 농수산물 유통시설 포함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은 제외죠. 상업적이고, 그죠? 바닥면적 합계도 5천 제곱미터 이상이지만, 그리고 판매시설이지만 제외. 그렇거든요. 운수시설은 화물터미널입니까? 당연히 여객입니까? 여객용 터미널이잖아요. 다 됐구나. 종교시설이 뭐죠? 교회, 성당, 사찰 이런 것도 확보 대상 용도지역에서 규모가 여기에 해당하면은 공경적보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큰 교회는 앞에 뜰이 있고요. 시민들 휴식 공간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공경적보 대상은 대지 면적이 얼마를? 대지 면적의 10% 범위에서 제공 면적을 조례로 정하잖아요. 그죠? 네, 10%. 그리고 공경지 제공한 건축적인 벌주입니까? 상주입니까? 상주죠. 해당 용도에 허용될 건폐율입니까? 용적률입니까? 용적률과 건축법상 높이 기준 1.2배 범위에서 완화가 가능하고, 그리고 공개공지에서는 연간 60일 범위에서 문화행사나 판촉활동 등도 허용이 되고, 같이 보겠습니다. 51번. 건축법상 공개공지 확보 등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농수산물 유통시설. 바로 틀렸네. 이 답이구나.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판매시설이지만 설치 대상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그래서 1번이 답이에요. 해당 용도를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은 공경적보 대상인데, 판매시설 중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제외죠. 나머지 2번 공경지 등 면적은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맞습니까?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설치 면적은 공경적보 면적은 조례로 정합니다. 이 경우 조경 면적과 매장 문화재 원형 보존 조치 면적은 공경지 면적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거 줄거 놓죠. 조경 면적과 문화재 원형 보존 조치 면적은 공경지 면적으로 인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3번 공경지 등을 설치한 경우 해당 지역에 적용될 용적률 1.2배 범위 내에서 용적률을 완화 적용 가능하고요. 4번 공경지 등을 설치하면 건축법상 높이 제한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될 높이 기준의 1.2배까지 용적률과 높이 제한 1.2배까지 완화 가능하죠. 그리고 5번 60일 범위 내에서 문화 행사나 판촉 활동 허용이 되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가 나와 있습니다.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나와 있는데 53번은 암기를 하셔야 돼요. 네. 53번 암기라고 적어놓고 오해 외우셔야 돼요. 착공신고할 때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 대상이죠. 착공신고 시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 대상 암기하셔야 됩니다. 네, 암기할 것. 정답은 4번인데 왜 틀리냐면은 연면적이 330제곱미터인 2층인 목구조 건축물이 아니고, 목구조 건축물은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 대상이다.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층수가 3층 이상인 목구조 건축물은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 대상이 돼요. 연면적이 얼마 이상이라고? 500제곱미터 이상이고, 몇 층 이상? 3층.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아니면 층수가 3층 이상에 해당해야 됩니다. 그래요? 착공신고 시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 대상. 이런 거 기본서 요약서에 가면 전부 별표되어 있고 암기 다 한 흔적이 나와 있을 겁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오후에. 그리고 54번 내려오시고, 피난계단 설치 등에 관련된 설명인데 틀린 것은, 자, 수업을 잘 안 해요. 이런 부분은 구조파트는 잘 안 나오니까. 네. 잠깐 보실래요? 근데 피난계단 설치 기준이 나와가지고 또 피난계단이 뭔지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 참 난감하죠.
저 좀 봐주십시오. 이 계단이에요. 계단이고, 이것도 계단이고, 이것도 계단이고, 계단인데, 제가 법조문을 소개합니다. 건축구상 피난계단이란, 건축물 각 부분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은 보통 지하 1층, 지상 1층 맞죠? 지상 1층에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잖아. 우리 학원 건물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이 1층 아닙니까? 그것을 건축구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건축구에서는 피난층이라 그래. 피난층. 재난 발생 시 대피를 할 수 있는 층이라고 해서 피난층이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 이 학원 건물은 피난층이 몇 층이죠? 1층. 지상 1층에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달려있으니까 피난층이 되는 거야. 그러면 자, 피난계단이 뭐냐면은 건축물 각 부분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우리 건물은 지상 1층이죠. 지상 1층까지 끊어지지 않고 연결된 계단을 피난계단이라 그래. 피난계단. 이제 피난계단이 뭔지 알겠죠? 직통계단인 직통계단. 이것을 직통계단이라고 합니다. 직통계단. 직통계단은 게 좀 건축물 각 부분으로부터 피난층까지 끊어지지 않고 연결된 계단이 무슨 계단이죠? 직통계단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은 자, 지하층에 있는 계단 이것을 1번 객관식 드릴게요. 2번 이것이 3번이면은 객관식 1, 2, 3번 중에서 건축법상 직통계단은 몇 번일까요? 1번. 건축물 각부로부터 지상층, 지상 1층까지 이 지하 계단은 연결되어 있죠. 이게만 직통계단이고 지상에 있는 것은 2번은 여기까지 연결되어 있다가 여기 끊어져 버렸잖아. 지상까지 바로 연결 안 돼 있잖아. 저 건축물 꼭대기까지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직통계단이 안 되는 거라고. 그 우리 그 학원의 계단은 직통계단입니까 아닙니까? 제일 꼭대기 층부터 지상 1층까지 계단이 연결돼 있죠. 직통계단이 되는 거라고. 양쪽 다 직통계단이에요. 그런 거구나. 이 직통계단 설치 기준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준은 왜 시험에 잘 되지 않느냐면 정계단 설치 기준은 누가 하죠? 공인중개사 해야 됩니까? 건축사가 설계할 때 해야 됩니까? 건축사 설계할 때 직통계단을 어느 위치에 두어야 될지 정해서 설계하는 거지 뭐. 그래서 거의 출제하지 않는데 가끔 철없는 출제원 선생님께서 출제에 반영하는 경우가 그동안에 한 번 정도 들어간 적이 있어. 지문에 이렇게. 그래서 낯설지 않을 정도만 해두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할 필요는 없죠. 보겠습니다. 1번 건축물의 피난층 외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동그라미 해두면 돼요. 직통계단은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몇 미터? 30m. 그래서 건축법상 직통계단 설치기는 보행거리 30m 이하가 되는 위치에 있어야 돼.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보행거리,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몇 미터 이하야 됩니까? 30m 이하가 되는 위치에 직통계단이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면은 잠깐만요. 우리 강의실은 거실 맞습니까? 건축법상 거실이잖아. 사람이 건물 안에서 건축물 안에서 사람이 장기간 연속적으로 머물 수 있는 공간은 건축법에서는 거실로 보거든요. 그럼 강의실은 거실인 거야. 배웠잖아. 그러면 저 거실 강의실에서 재난 발생 시 창문 열고 뛰어야 됩니까? 계단으로 뛰어야 됩니까? 계단으로 뛰어야 되니까 호흡을 하면서 뛰어야 됩니까? 호흡을 멈추고 뛰어야 됩니까? 호흡을 멈추고 뛰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화재가 나면은 연모에 질식해서 인명피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재가 나면은 화장실에서 물 적셔서 옷 위에 거 옥죄 적셔서 이렇게 젖은 수건이나 옷으로 코를 막고 최대한 호흡을 적게 하면서 계단을 뛰어서 대피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한국인 펭귄을 의뢰를 했어. 한국인의 펭귄이 호흡을 멈추고 뛸 수 있는 거리가 몇 미터인지 흡! 얼마 나온 거죠? 30m. 그래서 거실 각 부분에서부터 어디서 뛰더라도 보행거리 30m 이하 되는 위치에 직통계단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법을 만든 거예요, 국회에서. 흡! 몇 미터? 30m. 그런 얘기라고. 그렇게 이해하니까 쉽잖아, 또. 근데 이렇게 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쓸데없이 시험도 나오면 좋은데. 그래서 잘 안 한다고. 마냥 알면서 하는 겁니다. 최소한 정도. 근데
2번에 보십시오. 건축물의 주요 구조가 내화 구조고 불연재로 된 건물이라면 연소 확산이 느리겠죠. 그래서 이때는 완화해서 보행거리 몇 미터? 50m 이하가 되는 위치에 직통계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해 준 거라고. 이해는 되죠, 그죠? 그래서 건축법상 직통계단은 보행거리 몇 미터 이하가 원칙입니까? 30m 이하가 원칙인데 내화 구조나 불연재로 된 건물은 50m 이하가 되는 위치에 설치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3번, 4번, 그 다음에 5번 내려와요. 3번, 4번 참고하시고. 연구하면 안 돼, 집에 가서. 연구하지 마세요. 버리세요. 연구하실 바에요. 층수가 11층 이상 줄 거예요.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계속 줄 거예요.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 잡기가 얼마?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옥상에 뭘 설치합니까? 헬리포트를 설치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 그 서울 시내 빌딩들 옥상 부분에 보시면은 이렇게 옥상 부분에 보시면 가끔 그 뉴스 시간에 서울시 상공에서 잡으면 이렇게 옥상에 HH 헬기 표시하는 보셨죠? 이게 헬리포트예요. 그 빌딩주가 자가용의 헬리콥터가 있어서 설치하는 게 아니고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건축물 이용자의 대피, 항공기를 통한 대피를 목적으로 의무적으로 옥상에 이걸 설치하게 된 거야. 건축부에서 강제로 설치하게 해요. 11층 이상으로서 11층 이상의 층의 바닥면 잡기가 얼마? 10,000제곱미터 이상이면은 헬리포트 설치 대상이라고 보시면 돼. 아셨죠? 네. 그러면은 잠깐만요. 헬리포트 설치 대상은 H 적어놨는데 이게 11이잖아. 그래서 헬리포트 설치 대상은 전부 1만 들어가. 1. 0 빼고 나면 전부 1이니까 11층 이상 바닥면 잡기가 10,000제곱미터 이상. 전부 1만 보여. 참고했으면 좋겠고 그냥 여담으로 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부담 없이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오십시오. 57번 오세요. 57번. 자, 건축법상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 지구, 구역 등에 걸친 경우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것도 제가 한두 번 정도 살짝 이야기를 하고 가버려요. 잘 안 해요. 네. 저 잠깐 보실래요? 이제 알고는 가셔야 되니까 마지막에 또 안 배웠다고 할까봐 하는 거예요. 여기 봐주세요. 우리 국토교육에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국토교육에서 한 개의 대지가 두 개의 용도지에 걸쳤습니다. 두 개의 용도지에 걸쳤는데 한 개의 대지 1,000제곱미터가 두 개의 용도지에 걸쳤는데 제1종 일반 주거지역 1종 일반 주거지역에 600제곱미터 걸쳤고요. 1종 일반 주거지역에 600제곱미터 걸쳤다고. 그리고 옆에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에 400제곱미터 걸친 거예요. 우리 국토계획법에서 어떻게 이걸 건폐율, 용적률, 행위장 규정을 적용할 때 어떻게 하죠? 둘 중 작은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가 있다면은 전체 대지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가중 평균값이고 건축자는 그중 가장 넓은 용도지의 기준을 적용했잖아. 이 우리 국토계획법이죠. 그리고 국토계획법에서는 둘 중 가장 작은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각각의 용도지에 적용이 될 건축물과 대지 기준을 각각 적용해요. 맞죠? 근데 우리 건축법에 이렇게 돼 있어. 국토계획법. 이 경우에 국토계획법대로 하면 어떻게 되죠? 가장 작은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가 없으니까 각 용도지역이지 뭐. 맞죠? 각 용도지역에 적용해야 될 건폐율과 용적률, 건축지역 기준을 적용합니다. 근데 건축법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에서는 한 개의 대지가 두 개의 용도지역들에 걸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대지에 과반이 속하는 용도지역. 그럼 둘 중 대지의 과반이 어디죠?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잖아.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그 건축법은 대지의 과반이야.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이에요. 속하는 용도지역.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용도지역에 적용해야 될 건축물과 대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우리 건축법에서는 한 개의 대지가 두 개의 용도지에 걸치게 된 경우에는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용도지에 적용해야 될 건축물과 대지 규정을 적용하는 게 원칙이니까 지금 이 경우에는 대지의 과반, 1,000제곱미터 대지의 과반이 일종 일반 주거지니까 이 대지 전부는 집지할 때, 건축법에서 집지할 때는 일종 일반 주거에 적용해야 될 건축물과 대지 규정이 적용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원칙인데 이 원칙에 대해 특례가 있어. 똑같아요. 국토계획법하고. 건축물이 한 개의 대지가 두 개의 용도지를 걸쳤는데 건축물이 방화지구 안팎에 걸쳐버리면은
국토교부와 똑같습니다. 그 건축물 전부는 어떻게 되죠? 방화지구 안에 건축물이 규정이 적용되고 대지에는 방화지구 규정이 적용돼야 안 돼. 안 되지. 그리고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역 사이에 방화벽으로 구획되면은 방화벽으로 구획된 밖의 건축물 부분에 대해서는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똑같습니다. 국토교부하고. 그 다음에 우리 건축부에서는 한 개의 대지가 두 개의 용도지에 걸쳤는데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에 걸치게 된 거예요.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에 걸치면은 우리 국토교부에서 어떻게 했죠? 각각의 용도지역에 적용해야 될 건축과 대지용을 건축부에서 적용합니다. 됐습니까? 네. 문제 같이 볼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거의 국토교육부에서 출제하지 건축부에서는 출제를 잘 안 하는데 혹시 한두 줄 들어갔을 때 여러분이 혼동하지 말도록 좀 정리해 주는 거라고 이걸. 그래서 알고는 계셔야 돼요. 1번. 국토교육부는 대지가 두 개의 용도지역을 치면 기준이 뭐죠? 330m 기준하죠? 건축부는 기준이 뭐죠? 대지의 과반 이걸 이용해야 대지의 과반 이걸 이용해야 된다고. 같이 보겠습니다. 천제구대 대지가 준주구대 600, 근린상업지역에 400정도 걸친 경우에는 네, 각각의 용도지 간의 건축물과 대지에 관한 이법 규정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되죠? 그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용도지 간의 건축물과 대지에 관한 이법 규정을 적용해야 되니까 여기서는 대지의 과반이 어디죠? 준주구지니까 그죠? 준주구지역 안의 건축물과 대지에 관한 이법 규정을 적용한다. 그렇게 맞는 거죠. 천주구대 대지가 준주구지에 600제곱미터, 근린상업지역에 400제곱미터 걸친 경우에는 그중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준주거지역 안의 건축물과 대지에 관한 이법 규정을 적용한다. 그래야 맞아요. 그래서 1번이 틀렸고 2번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친 경우에는 그 전부에 대해서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규정이 적용됩니다.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속한 부분과 그 밖의 구역에 속한 부분의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그 밖의 구역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 지구 구역에 걸친 경우에는 각 지역 지구 구역 안의 건축물과 대지에 관한 이법 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려옵니다. 5번 위 1번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지의 규모와 그 대지가 속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의 성격 등 그 대지에 대한 주변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일본 규정에도 불구하고 줄 것이십시오.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적용 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의하게 됩니다. 일본 규정의 의함이 원칙이지만 조례로 따로 적용 기준을 정하면은 조례가 정한 기준에 따른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자, 국토교육부가 혼동하지 않도록 한 문제를 정리해 드린 거고, 네. 그 다음에 58번 오세요. 58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58번. 건축물의 높이 산정 등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건축물의 높이는 지하층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지표면으로부터 줄 거죠. 건축법상 건축물 높이는 지하층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줄 거요.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상단까지 높이로 하게 됩니다. 건축물의 높이는 지하층 높이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상단까지 높이를 건축물의 높이로 하게 됩니다. 아셨죠? 네. 그 다음에 지하층은 건축물 높이에 산정됩니까? 제외됩니까? 제외되고 청수 산정에도 제외합니다. 지하층은 건축물 높이에 산정되지 않고 건축법상 청수 산정에도 제외됩니다.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지문에 들어가요. 한 줄씩. 반자 높이는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어디까지 높이죠? 반자까지 높이죠. 그리고 층고는 방의 바닥 구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 구체 윗면까지 높이를 층고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네. 여기요, 이거 다 입문과정 1월달까지 설명을 드리거든요. 요즘에 안 하죠. 그래서 한 1월달, 3월달에 오면은, 이제 3월 이후에 오시면은, 이런 걸 못하게 되니라. 앞에 좀 들어주시고 해야 되는데요.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요. 지하층 설명할 때 다 설명해 드리고 한다고요. 일단 지하층이 되려면은, 건축물의 바닥면이 어디에 있어야 되죠? 지표면 아래에 있어요. 지표면 아래에. 그죠? 네. 지표면이잖아. 지표면 아래에 돼. 건축물의 바닥면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면으로부터 지표면까지, 여기까지. 바닥면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높이가 반자 높이입니까? 층 높이입니까?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이 되게 되거든. 그럼 이게 층 높이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보통 우리가 말하는 천정을 반자라고 한다 그랬죠? 여기까지 높이는 무슨 높이죠? 이 반자 높이예요. 반자 높이. 여러분이 발을 두고 있는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형광등이 있는 천정까지 높이를 반자 높이라고 그래요. 그럼 층고는 뭐냐면은
방의 바닥 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지금 여러분이 발을 두고 계시는 부분이 방의 바닥 구조체 윗면이죠. 그 방의 바닥 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 구조체 윗면까지 높이,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층높이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바닥의 바닥면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 스몰 h라고 하고, 층고를 라지 h라고 하면은 이 스몰 h가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이 층 높이가 얼마 이상이 돼야 됩니까?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이 층을 지하층으로 보는 거예요. 그때 반자 높이, 층 높이를 소개한다고. 그리고 이제 건축으로 높이를 산정할 때, 건축으로 높이를 산정할 때는 지하층 높이에 산입이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지하층하고 상관없이 어디가 기준이죠?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상단 부분까지 높이, 이것을 건축으로 높이 산정을 한다고. 근데 남산타워 몇 층이에요?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잖아. 그럴 때는 몇 미터마다 한 개층으로 합니까? 4미터마다 한 개층으로 보는 거야.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몇 미터? 4미터마다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봐요. 건물이 이렇게 이런 건물도 있다고 다니다 보면은 이런 건물 보셨죠? 네. 한 개의 건물인데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서 높이가 동일합니까? 다릅니까? 높이가 다르잖아. 그 중에는 그러면은 여기 이 부분의 높이가 15층이고 이 부분의 높이가 22층이면은 이 건물은 법적으로 15층으로 봐야 됩니까? 22층입니까? 22층. 그중 많은 층수로 하는 거야. 하나의 건축물인데 부분에 따라서 높이가 다를 경우에는 그중 많은 층수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다고. 아셨죠? 네. 이런 기준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5번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바닥 면적은 500제곱미터인데 바닥 면적 250제곱미터에 해당하는 부분의 높이가 16m고 나머지 250제곱미터에 해당하는 부분의 높이가 20m면은 이 건축물은 몇 층이냐고 그렇게 물어봤네요. 여보세요? 여기는 몇 미터라고 되어 있습니까? 낮은 부분이 몇 미터입니까? 16m. 이 부분의 높이가 16m. 층의 구분이 명확하게 여기 16m래. 그냥 이 부분 높이가 16m고 이 부분의 높이는 몇 미터라고 되어 있습니까? 20m로 되어 있다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그럼 몇 미터마다 한 개 층입니까? 4미터마다. 같은 건물인데 부분에 따라서 높이가 다르다는 이야기잖아. 그러면은 그중 많은 층수를 한다고 했으니까 4, 4, 16, 4층입니까? 5, 4, 20, 5층입니까? 5층이 되는 거잖아. 그죠? 20m에 4를 나누어주면 되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된 겁니다. 휴식 후에 마지막 시간에 포인트 47 건축물의 높이 제한 부분을 진행합니다.